네, 안녕하십니까. 네, 문서진 전문가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강의 내용은 2021년 유동성의 파도에 올라타자를 주제로 환시장, 그 다음에 국내 시장, 그리고 상품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내년도 전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녹화하고 있는 날짜가 밑에 나오겠죠. 예, 이쪽인데요. 여기에 상황에 저희가 맞춰서 일단은 제가 전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편집이 돼서 나가는 시점에 미국 대선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의 결과는 어쨌든 바이든 후보가 당선인이 된 상황이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좀 많은 이제 지금 소송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률적으로는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는 게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이쪽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만약에 소송 관련 부분에서 승리를 해서 혹시라도 만약에 승리를 하게 되면 제가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사실 시장의 방향성이 굉장히 많이 좀 다를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은 혹시라도 그렇게 된다면 다시 찍도록 하겠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다시 찍을 일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됐다라는 걸 기정사실화로 하고 저희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차는 첫 번째 이제 바이든 시대의 달러 방향성과 관련된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장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달러의 방향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달러의 방향성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는 이제 상품 시장 관련 부분인데요. 최근 들어서 많은 분들이 해외 선물도 투자를 많이 하고 특히 또 ETF를 통해서도 주식뿐만 아니라 이런 상품 시장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요 상품 시장에 대한 전망도 이야기해 드리도록 할 건데요. 많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많은 상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가질 만한 상품들을 중심으로 제가 좀 추려봤고요. 일단 금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구리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최근에 좀 떠오르고 있는 니켈과 팔라듐과 관련된 부분을 제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가장 또 좋아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내 시장 전망, 내년도 국내 시장 전망을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향성과 관련된 부분 또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부분, 그래서 뭘 투자하면 돼? 이 부분까지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시청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달러와 관련된 방향성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됐다라는 전제 하에서 제가 이야기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시장에서 달러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의 종식 여부,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코로나가 종식이 생각보다 빨리 된다면 아무래도 연준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 행정부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부양책을 쓰는 게 아무래도 줄여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가 얼마나 빨리 종식이 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이 유동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코로나 종식과 관련된 부분은 최근 들어서 지금 화이자라든지 모더나에서 백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코로나 종식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현재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신이 나왔다고 해서 그러면 코로나가 당장에 종식이 될까라는 거죠. 이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참고로 저희가 녹화하는 당일날 지금 우리나라 국내도 지금 300명의 확진자가 생긴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3차 팬데믹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계속 환자가 급증하고 있고요. 지금 뉴욕 같은 경우도 지금 병원에서 환자가 화장실에서 죽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다시 미국 같은 경우도 일일 확진자 수가 14만 명이 넘게 넘어가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야간 통금까지 할 정도로 지금 이 팬데믹, 2차 팬데믹에 대한 부분이 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래도 그 와중에서 어찌 보면 빛이라고 할 수 있는 백신이 나와서 이미 주식시장은 최근에 여기에 좀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언택트 관련 종목들은 좀 하락을 했고 컨택트 관련 종목들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그러면 지금 백신이 나와서 이 부분이 그렇게 된다면 빨리 조기 코로나 종식이 되고 이 부분은 연준으로 하여금 아무래도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부분을 미룰 수 있는 거죠.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 양적 완화를 더 미룰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행정부, 차기 행정부, 바이든 행정부로 하여금 추가 경기 부양책을 규모를 더 줄일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좀 저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저는 단언컨대 백신이 개발이 됐다라고 해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이거죠. 지금 유통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뭐 일각에서 이번에 화이자가 나온 건 극조언이죠. 영하 70도 이하에서 보관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뭐 물론 화이자가 자기들이 만들어낸 이 박스에 드라이아이스 넣고 하면 유통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지만 사실상 이 부분은 좀 더 확인을 또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 극조온 상태에서 유통이 된다라는 거의 큰 단점은 유통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걸 병원에서 두고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병원은 이 백신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그 비싼 극저온기를 사야 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걸 사는 거는 굉장히 좀 부담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화이자와 관련된 부분의 유통은 좀 신경을 좀 더 써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모더나가 지금 이제 백신을 개발했는데 이 모더나 같은 경우는 냉장 보관도 가능하죠. 냉장 보관도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유통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유통과 과정에서 어쨌든 냉장 보관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30일 안에 보관인 거죠. 그렇게 되면 글로벌적인 유통과 관련된 부분이 가기 위해서는 또 극조온이 돼야 된다는 부분이죠. 여전히 유통과 관련된 부분이 좀 만만치 않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모더나나 화이자가 개발한 백신의 방식이 RNA 방식입니다. 이 RNA 방식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 기존의 뭐 생백신이든 사백신이든 일반 바이러스를 배양해서 우리가 맞는 백신과 좀 다르게 대량 생산을 하는데 부분은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CMO 이 회사에게 위탁 생산을 해서 대량 생산을 하는 데는 굉장히 좀 까다롭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백신이 만들어져서 그러니까 대량 생산하는 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대량 생산을 하기 편하게 만든 회사는 지금 현재 이 존슨앤존슨과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이제 노바백스가 될 건데요. 이 세 회사의 백신이 나오는 것도 내년 1분기 정도니까 확실하게 이번에 화이자나 그다음에 모더나가 나왔다고 해서 당장에 코로나가 종식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또 주목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나온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백신 낙관주의를 비웃는 여론조사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백신이 나와도 내가 접종하지 않겠다라는 인식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이제 서구 사회에서 좀 많은 거죠.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러시아 국민들 같은 경우는 47%가 내가 백신 나와도 안 맞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프랑스인의 40%도 지금 나 백신 나와도 내가 안 맞겠다라는 거고요. 뭐 이탈리아, 독일, 미국, 뭐 스웨덴까지 평균적으로 30%. 그러니까 전 국민의 3분의 1이 백신이 나온다 하더라도 내가 맞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그에 반해서 아무래도 이제 동북아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맞겠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인터뷰를 제가 내용을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잘 관리를 한다. 나는 안 걸릴 거야. 근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맞아 보고 나는 아직 백신을 못 믿겠어. 너희가 맞고 너희가 항체가 생기면 나는 어차피 안 걸릴 거니까 내가 관리 잘하니까 안 걸릴 거니까 너희는 맞고 난 내가 관리 잘할게 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이런 인식이 좀 팽배해지면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 3분의 2가 백신을 맞아서 예방률이 됐습니다. 항체가 생겼어요. 근데 나머지 맞지 않은 3분의 1이 결국에는 다시 내년에 환절기로 넘어가면 또 이 사람들이 다시 걸려서 항체가 지금 이번에 나온 아시겠지만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는 이 항체가 유지되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맞으면 계속 되는 게 아니거든요. 뭐 길면 6개월 정도라 보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1차적으로 접종을 받고 항체가 떨어졌을 때 다시 한번 환절기에 또 감염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주요 IB들 중에서는 이거 2024년이나 돼야지 지금 현재 이 코로나가 종식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백신이 나왔다라고 해서 단순히 코로나가 종식이 빨리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은 결국에는 시장의 유동성은 더 많이 공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최근 들어서 주요 여는 총재들, 파월 의장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뭐 지금 뭐 경기 회복 속도가 생각보다 더딜 것이고 코로나 만능주의는 이거 너무 지나치게 백신에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연준 또
상황에 따라서는 더 추가적인 부양책을 쓰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물론 지금 저희가 찍고 있는 상황에서 상원의 결과는 아직까지는 안 됐어요. 저희는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상황은 민주당 50, 그 다음에 공화당 50이고 1월 3일 날 최종적으로 조지아 쪽에서 이제 두 표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민주당이 상원을 다 장악을 하면 말 그대로 이제 블루 웨이브가 되겠죠. 그러면 조금 더 부양책의 속도 면이나 규모는 굉장히 커질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이제 달러 약세의 속도는 좀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물론 뭐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한다고 하더라도 딜은 하겠죠. 중요한 건 공화당이 이 법인세 인상이라든지 민주당의 법인세 인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독과점 관련 부분의 규제 강화를 좀 하지 않겠다, 좀 제한하는 구간에서 대신 추가 경기 부양책은 좀 더 많이 쓰겠다라는 부분, 이 부분으로 좀 조율이 되면서 역시나 어쨌든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은 나올 거고요. 지금 미국 내의 분위기가 굉장히 국민들이 반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정부,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가 미국 내에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게 결국은 제가 보기엔 경기 부양일 것 같아요. 시선을 결국 경기 부양 쪽으로 쓰면서 지금 현재 몰려있는 이렇게 편이 갈려져 있는 부분을 좀 국민 통합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때 가장 좋은 건 아무래도 유동성을 많이 푸는 거겠죠. 그래서 이쪽 부분 1월 이후에, 그러니까 이 취임식이 끝난 이후에 미국 행정부로서는 추가 경기 부양책을 굉장히 많이 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지금 현재로서는 2조 달러 정도 수준의 추가 경기 부양책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 상반기 한 번 정도 더 한 2조에서 3조 달러 정도의 또 한 번의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럼 이것만 하더라도 시장이 엄청나게 유동성이 좀 쏟아진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연준이 발을 맞춰서 더 추가적으로 많이 스탠스를 좀 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는 표는 미국 국민들이 얼마나 추가 부양책 없이 버틸 수 있냐를 나타내는 표인데요. 그러니까 저축을 생각보다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사람들이 뭐 이 정부에서 주는 돈이나 이런 것들을 쓰지 않았습니다. 쓰지 않고 모아놓은 거죠. 이게 어떻게 언제 끝날지 모르고 하다 보니까 모아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모아놓은 걸 이제 최근 들어서 계속 지금 현재 이제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쓰고 있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버틸 여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내년으로 넘어가면 그만큼 더 버틸 여력은 사라진다라는 거고요. 이 부분은 결국은 이전에 이게 이제 꺾이기 전에 미국 행정부 쪽에서 조금 더 빨리 경기 부양책을 써야 된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 굉장히 시장에 유동성이 많이 공급될 수 있는 요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 역시도 이제 미시건대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인데, 그러니까 소비자 신뢰 지수 중에 기대 지수가 있고 현재 지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건데,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은 가지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현재 지금 당장 어떻냐라는 부분은 지금 이제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씩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도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정부로 행정부로 하여금 추가 경기 부양책을 빨리 끌어내야 된다는 명분이 되는 부분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건 지금 공화당 또 그리고 달러화의 방향성과 관련된 부분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 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민주당 정권과 공화당 정권에서 달러 약세를 유도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이 집권을 했을 때는 달러 약세를 유도를 똑같이 하긴 합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도 뭐 달러 약세를 굉장히 많이 유도를 했죠. 근데 공화당 정권 내에서의 달러화 약세의 유도는 상대적으로 통상 압박을 통해서, 그러니까 실질적인 양으로 내가 달러를 많이 찍어내서 약세를 만드는 게 아니라요. 결국엔 주변국들의 그러니까 통상 압박을 통해서 주변국의 통화를 올립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약세를 만드는 요인이죠. 아무래도 공화당은 달러 패권에 대한 부분이기를 굉장히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공화당 정권 내에서는 달러가 많이 풀리고 달러가 약세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신흥국이나 주변국들에서 달러 유입이 훨씬 더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 때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글로벌 증시가 뭐 나쁘진 않았지만 사실상 미국 주식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달러 자금이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미국으로 유입이 됐죠. 그러니까
공화당 정권 내에서 달러 약세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주변국의 통상 압박을 통해서 주변국을 낮추고 본인들이 더 유리하게 그러면서 해외 쪽에 뿌려져 있는 이 달러를 본국으로 유입시키는 이 전략을 많이 씁니다. 이게 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아시는 건 1985년 플라자 합의 때가 그랬죠. 그러니까 레이건 대통령 때 그때도 일본을 통상 압박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일본의 통화 가치를 엔화 가치를 급등을 시키고 상대적으로 이 달러 가치를 낮춘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의 달러 약세를 유도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민주당 정권 내에서의 달러 약세는 말 그대로 달러를 양쪽으로 찍어내서 공급에 의한 약세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 정권 내에서의 달러 약세가 유도될 때는 상대적으로 미국보다는 신흥국 시장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양이 엄청나게 많은 양이 미국으로 뿌려집니다. 뿌려지면 이 양이 뿌려져 있는 달러가 미국 내에만 머물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되겠죠. 그러면 미국 내에서 있는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없애기 위해서 미국은 밖으로 달러를 밀어냅니다. 밀어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상품, 그 다음에 뭐 신흥국들 증시가 굉장히 좋은 거죠. 즉 신흥국이나 상품 시장 입장에서는 민주당 집권 하에서의 수익률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이건 뭐 오바마 정권 때 확실하게 느껴지죠. 오바마 정부 때 상대적으로 미국의 주가 수익률보다는 신흥국의 그리고 상품들의 주가 수익률이 훨씬 더 좋았거든요. 이 흐름이 지금 현재 내년에도 지금 이제 민주당이 집권 하에서 달러 약세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신흥국 쪽이나 상품 시장은 확실하게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많은 양의 달러를 좀 찍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죠. 그렇게 해서 미국의 행정부가 엄청난 양의 달러를 찍어낸다. 그러면 가만히 말 그대로 달러가 많이 찍는 게 어떻게 찍어내겠습니까? 당연히 행정부는 국채 발행이죠. 그럼 국채가 많아진다라는 건 그만큼 국채 가격이 하락한다는 거고요. 국채 가격이 하락한다는 건 그냥 그만큼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죠.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을 하는데 시중에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경기가 더 둔화될 수 있습니다.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구원자가 나와야 되죠. 누구겠습니까? 맞습니다. 연준이죠. 연준이 개입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연준은 시장에 살짝 다시 개입을 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연준의 이제 자산 매입 규모인데요. 지금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10년 동안 연준이 시장에 뿌린 돈을 6개월 만에 다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유동성을 지금 뿌려놨고, 근데 이거보다 더 뿌리죠. 앞으로 한 2조 달러 정도는 더 추가 여력이 있습니다. 한동안 안 샀어요. 여기 표를 보시면 아시겠죠? 한번 급증하다가 좀 완만해져 있는 구간이 있죠. 뿌렸는데 생각보다 문제가 생기지 않았죠. 회사채 문제라든지 뭐 그다음 MBS 쪽에서의 뭐 부실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터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속도 조절했다가 최근에 다시 2차 팬데믹으로 코로나가 넘어가면서 다시 한번 지금 유입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연준은 시장을 부러뜨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뭐 연준의 스탠스는 여전히 제가 보기엔 긍정적이다라고 생각되고요. 내년에 어찌되었던 간에 추가적으로 유동성을 내년에 흡수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돈을 더 뿌릴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유동성과 관련된 부분에 흡수는 없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그러면 연준이 추가적인 흡수는 없다. 근데 재정적으로 그러니까 행정부 국채 발행을 통한 유동성이 공급이 된다. 근데 여기에 단점은 뭐다? 국채 가격을 떨어뜨리고 그로 인해서 시중금리를 올리는 게 문제다. 그러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YCC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수익률 곡선 컨트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많이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이 기본적으로 국채 금리를 갭을 씌웁니다. 그래서 2% 이상 넘기지 않겠다라고 목표를 낮추면 시중금리가 2%가 넘어가면 연준이 사주는 거죠. 국채를 사주고 만약에 뭐 좀 어느 정도 떨어지면 다시 국채를 풀고 해서 어느 정도의 이제 이 배리어를 만들어 놓고 움직이는 이 전략이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저는 감히 지금 뭐 예상하건대 저는 3월 FOMC 회의에서 YCC를 하지 않을까, 연준이 YCC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3월 FOMC에서 YCC가 또 결정이 된다면 이건 시장이 굉장히 환호를 할 만한 저는 요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모든 부분을 종합을 해본다면 내년에 달러와 방향성은 약세 흐름이 연출된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달러 약세의 속도도 조금 더 빨라질 거다라고 봅니다. 아직까지 대통령과 관련된 취임식이 끝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연준도 스탠스를 명확하게 하기는 어렵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환시장의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명확한 포지션을 두지는 않는 거죠. 지금 이제 지금 달러와 흐름 같은 걸 보면 약간은 옆으로 지금 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까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게 명확하게 조금 더 취임식이 끝나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한 이제 재정정책 방향성이 명확해지면 그때 연준은 조금 더 통화정책 방향성도 같이 명확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달러의 약세 속도는 더 가팔라질 것 같고요. 1월 달을 기점으로 저는 달러의 약세는 다시 한번 가파르게 진행된다. 이 부분은 결국은 나머지 신흥국 통화라든지 그 다음에 이 상품 시장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건 재무장관이 누가 임명되냐에 따라서도 조금 달러 약세 속도는 좀 좌우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제 하마평으로 올라오고 있는 블레인 러너 지금 이제 연준 이사 같은 경우가 만약에 가장 이제 유력하긴 하거든요. 재무장관이 된다면 특별하게 달러 약세 속도를 더 강화시킬 것 같지는 않고요. 혹시라도 워런 상원 의원 같은 경우가 만약에 재무장관이 된다고 한다면 달러 약세 속도는 정말 제 생각에 정말 한 페라리를 타는 것처럼 엄청나게 약세가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워런은 이미 MMT 추종론자잖아요. 돈을 그냥 다 찍어내야 된다. 필요한데 그냥 찍어내야 된다. 은행에 주지 말고 그냥 정부가 맞게 그냥 돈을 다 찍어내자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만약에 워런이 혹시라도 만약에 재무장관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환호를 할 것 같습니다. 워런은 어쨌든 또 반중국 인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국과의 통상 압박은 진행되는 상황에서 달러는 훨씬 더 많은 약세 속도는 더 키운다. 이건 사실 우리 시장이나 상품 시장에 굉장히 큰 호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긍정적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본다면 너무 이제 극단적인 인물을 재무장관에 앉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가 지금 현재는 임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재무장관이 누가 임명되냐에 따라서 달러의 또 속도도 좀 결정된다는 거, 이 부분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핵심은 그래서 어떤 경우든 달러는 지금 구간에서 반등 나오기는 쉽지 않다. 약세 흐름이 나온다라는 거 초점을 맞추고 시장을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금과 관련된 부분을 한번 시장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상품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달러의 방향성, 그 다음에 시중금리의 방향성, 그 다음에 시장의 안전자산 선호도에 대한 강도,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아무래도 달러가 강세가 나온다면 상품 시장은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제 조달 코스트가 높아지는 상황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약세가 나온다? 이 부분은 금 가격 강세의 저는 이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이건 앞서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달러화는 약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 달러의 방향성은 내년도 금 가격에 우호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요. 시중금리의 방향성입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금은 똑같은 채권과 함께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죠. 근데 금은 채권과 다르게 이자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중금리가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금 가격은 좀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똑같은 안전자산이라면 그냥 이자를 주는 안전자산, 채권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올라가면 대체적으로 금 가격은 하락을 하는데요. 제가 앞서 달러 방향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드릴 때 지금 시중금리와 관련된 부분은 올라갈 여지가 높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바이든 정부에서는 좀 공격적으로 재정정책을 쓸 거고 상당 부분 많은 국채가 발행될 거고 그럼 시중에 국채의 양이 공급이 늘어난다? 가격을 하락. 국채 가격의 하락, 결국은 시중금리 상승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앞서 이야기된 것처럼 연준이 YCC를 하냐 안 하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YCC를 해준다면 제가 보기엔 국채 금리의 상승은 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3월 앞서도 이야기된 것처럼 3월 달에 분명히 YCC를 연준이 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와 관련된 방향성도 중립적인 역할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YCC가 안 된다면 좀 부정적인 역할이지만 YCC를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제 10년물 기준으로 저는 금리가 3%가 넘기는 과정은
겪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의 방향성은 분명히 금에 좀 비우호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 가격을 아주 강하게 끌어내릴 만한 요소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안전자산 선호도에 대한 강도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안전자산 선호도가 좀 높아지면 금에 대한 수요가 좀 높아지고요. 안전자산 선호도가 좀 낮아지면 금에 대한 수요는 좀 낮아지겠죠. 근데 저는 내년도는 앞서도 이야기된 것처럼 유동성 장세가 펼쳐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위험자산 선호도가 높아지는 시장이 될 거기 때문에 이 안전자산 선호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금 가격은 조금 더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반대로 금이라는 상품은 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상품이긴 합니다. 뭐냐면 어떨 때는 안전자산으로도 취급이 되지만 또 어떨 때는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으로 좀 활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금도 상품이기 때문에 이 달러, 아까도 했지만 달러 약세,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릴 때는 또 상대적으로 금 가격도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 물론 지금 당장 인플레이션이 아주 강하게 올라올 여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 인플레이션이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부분은 뭐 연준도 원하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앞서도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미국의 재정정책, 미국뿐만 아니죠. 지금 유럽 EU라든지 우리나라, 중국까지 지금 글로벌 주요 국가들은 상당히 강력한 지금 재정 정책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적으로 시장의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뿌려진다라는 거고요.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금의 또 긍정적인 상승의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합을 해보자면 내년도 금 가격은 상승할 여력이 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 가격의 상승은 완만한 속도일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린 것처럼 뭔가 강력하게 올라가 가파른 상승보다는 지금 금 가격은 조금 완만한 상승세가 기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투자 자산으로서의 금을 어떻게 평가하냐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금은 내년도에 전 투자 자산 내에서 우선순위군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상승의 여력은 있지만 시장의 수익률을 좀 초과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품은 아니다라는 생각에 그냥 완만한 상승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구리와 관련된 부분이죠. 구리는 특히 이제 ETF를 통해서도 많이 지금 거래가 좀 되다 보니까 구리와 관련된 부분에 수요도 지금 이제 좀 많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요. 구리의 방향성 역시도 좀 주목을 해볼 만합니다. 우리가 흔히 구리를 이제 닥터 쿠퍼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경제 박사라고 하는 것만큼 구리가 그만큼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상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리가 이제 이 경기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상품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구리 수요는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도 다들 예상하고 계신 것처럼 지금 주요 각국이 코로나 복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에는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많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구리는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옆에 이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구리 가격도 글로벌 지금 제조업 PMI 지수 함께 같이 올라가고 있는 걸 보이시죠? 그리고 또 하나 구리의 사용하는 철을 한번 보십시오. 장비, 그 다음에 인프라, 운송, 산업, 건설 쭉 보시는 것처럼 결국에는 경기와 관련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런 쪽으로 경기 회복이 시그널이 커지면 커질수록 인프라 투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구리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구리에 대한 환경, 수요에 대한 환경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구리가 이전에 비해서 이 4차 산업혁명의 최대 상품이라고 수혜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내년도 또 5G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5G 통신망이 확대됨에 따라서 구리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통신 장비에도 구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5G 통신망, 네트워크망을 까는데도 구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5G 통신망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 트래픽이 늘어남에 따라서 또 데이터 센터를 또 증설하는 과정, 이 과정에서 구리는 굉장히 많이 수요가 된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이 요즘에 계속 부각을 받고 있죠. 특히 이제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서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은 더 많이 투자가 될 거라는 거고요. 이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화석 연료를 썼을 때보다 이 전력망이 구리가 훨씬 더 많이 소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화석 연료 대비해서 구리 소비가 5배나 높은 상황인데요. 요건 제가 나중에 뒤에 좀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신재생 에너지든 화석 연료든 어쨌든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면 어쨌든 이제 이동을 수송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송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력망을.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신재생 에너지일 때 훨씬 더 많이 소비가 된다라는 거고요. 요 부분 뒤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전기차 시대로 돌입하면서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구리 소비가 전기차는 4배나 더 많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 전기차에는 들어가는 건 전장 제품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전기 제품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구리 수요도 훨씬 더 많이 들고요. 뭐 여러분도 또 2차 전지 투자 많이 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2차 전지에 또 이제 동박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구리 수요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 사실상 구리라는 상품이 전통적인 또 상품인데 4차 산업혁명에 또 가장 많이 또 수혜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번에 지금 주요 정부들이 인프라를 투자를 할 때 2가지로 나눠서 투자하지 않습니까? 구경제와 신경제로 나눠서 투자를 하는데 사실 구경제는 말 그대로 기존의 인프라 투자입니다. 노후화되어 있는 인프라를 또 확충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흔히 말하는 SOC 사업들이죠. 여기에도 앞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구리는 많이 사용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신경제 쪽은 다 4차 산업혁명이지 않습니까? 이쪽도 지금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더 구리는 수요가 많이 될 수밖에 없다. 신경제를 투자든 구경제를 투자하건 구리 수요는 지금 현재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보시는 건 해상풍력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바다에서 해상으로 바다에서 이제 풍력 발전을 돌려서 이 부분을 여기서 생산된 전기를 우리 쪽 육상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엄청나게 긴 해저 케이블을 깔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육상에서 우리가 이제 변전소를 통해서 이 전기를 보내는 것보다 훨씬 더 깁니다. 훨씬 더 긴 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 구리선을 까는 양도 훨씬 더 두껍습니다. 훨씬 더 두껍기 때문에 구리가 사용되는 양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이 부분도 뭐 좀 참고를 하셔서 구리가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수혜가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할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니켈과 팔라듐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요거는 최근에 좀 각광을 받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친환경 시대에 뜨는 상품이라고 제가 좀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니켈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양극재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테슬라 배터리 대회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서 하이 니켈로 간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이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우리는 이제 코발트 관련 부분을 자꾸만 이제 비용이 워낙 많이 비싸다 보니까 코발트를 줄이고 상대적으로 이제 니켈 비중이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하이 니켈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주요 셀 업체들은 계속 지금 하이 니켈, 특히 우리나라 배터리 3사는 다 하이 니켈로 가고 있죠. 그러면서 니켈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622이라고 해서 니켈 비중을 6으로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점점점 8 하나하나까지 가는 거죠. 811까지 넘어가고 나중에는 이제 900까지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계속 이제 이 니켈을 계속 이제 그러니까 하이 니켈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은 니켈의 수요를 늘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근데 지금 현재는 이 2차 전지에서 사용되는 니켈 양은 전체 니켈 수요의 20%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년도는 한 30%까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20%, 그러니까 30% 정도잖아. 나머지 70%는 아니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니켈이 또 사용되는 건 결국은 배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력망을 생산하는 부분, 그 다음에 뭐 스테인리스를 도금하는 부분에 많이 사용되거든요. 이것도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인프라 투자에도 또 그렇게 사용이 된다라는 부분이죠. 즉 니켈 역시도 구리와 함께 구경제가 많이 발전 투자가 많이 되건 신경제 쪽에 투자가 많이 돼서 뭐 전기차 관련 부분이 많이 투자가 되건 결국에는 양쪽 모두 수혜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니켈 관련 부분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요. 최근에 니켈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니켈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고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라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니켈 가격은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고요. 다만 니켈은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뒤에 나중에도 뭐 설명이 드리겠지만 뭐 구리라든지 금 같은 경우는 해외 선물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제 매수가 가능하고 대응이 가능한데 니켈은 쉽지 않습니다. 니켈은 쉽지 않아서 니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대신 ETF 상품으로 좀 나와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ETF를 통한 투자도 한번 해보시라고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저는 좀 니켈도 니켈이지만 좀 관심이 있는 상품은 팔라듐입니다. 팔라듐인데 팔라듐은 이제 백금계죠. 백금계인데 백금계 내에서 생산이 가장 용이합니다. 가장 용이하다 보니까 팔라듐의 사용의 80%는 자동차 매연 저감제에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이 팔라듐 이 유럽 같은 경우는 탄소 배출과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지금 규제를 강화하고 있죠. 내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를 더 강화를 시켜서 지금 이 완성차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는 계속 이제 저감 관련 부분을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자동차 매연 저감제에 팔라듐이 엄청나게 많이 사용된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수소 시대에 또 팔라듐이 또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팔라듐 같은 경우가 성질이 수소를 굉장히 잘 흡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많이 다 거르죠. 그래서 이 수소 관련 부분에 있어가지고 수소를 소위 말하면 이 뽑아내는 기계의 분리막으로 팔라듐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팔라듐 분리막이 뭐 이산화탄소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H2 같은 거를 이제 따로 이제 오히려 이제 수소 쪽을 더 많이 뽑아내는 분리를 해나가는 요쪽에 많이 좀 사용이 된다라는 점. 그리고 또 이제 팔라듐이 또 매력적인 부분은 지금 현재 수소차의 수소를 탱크 같은 경우가 지금 백금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백금류 중에서 가장 생산을 하기가 용이하다는 게 제가 팔라듐이라고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지금 수소차의 수소 탱크도 백금에서 지금 팔라듐으로 지금 교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즉 수소차의 시대가 또 돌입할 때도 팔라듐의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 점 역시도 뭐 사실 팔라듐이 좀 가격이 좀 올라갈 여지가 좀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시대에 팔라듐, 니켈 역시도 좀 관심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고요. 팔라듐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게 가능하죠. 투자가 가능합니다. 이 해외 선물을 통해서도 팔라듐 상품은 좀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서 이야기 드렸던 상품과 관련된 부분에 한번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이 통화와 관련된 부분, 달러하는 약세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때 많은 분들이 그러면 달러 약세와 관련된 부분에 투자를 할 때 가장 그러면 수익이 많이 날 게 뭐 있냐? 달러 인덱스 그냥 투자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보다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를 직접 투자하는 것은 그렇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반대 통화 쪽으로 그러면 유로화를 많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유로화 역시도 약세 요인은 또 있거든요. 왜냐하면 유로존 경기의 회복세가 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더딜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유럽존 역시도 또 굉장히 많이 ECB도 굉장히 많이 지금 유동성을 공급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달러 약세에 따른 유로화의 강세 속도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강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면 대안이 뭐가 된다? 저는 호주 달러를 저는 자신 있게 좀 투자 대안처로 저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지금 민주당 정권 내에서의 달러 약세는 아주 강력하게 진행된다고 이야기 드렸고 이게 신흥국 시장으로 많이 유입된다고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호주 달러가 이머징 통화의 약간 대표격이긴 합니다. 호주는 이머징이 아니지 않나요?로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호주의 가장 이제 이 경기의 익스포저가 큰 나라가 중국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호주는 석탄이라든지 철강석을 많이 이제 수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소비를 하는 국가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 경기에 굉장히 많이 민감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시아 경기의 대표 통화라고 좀 인식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신흥국 경기에 가장 밀접한 통화가 호주 달러고요.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나머지 주요 통화들 대비해서 호주 달러의 반등 속도가 더 빠를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공략을 한다, 통화와 관련된 부분 달러 약세를 좀 베팅을 하겠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호주 달러를 좀 공략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하고요. 호주 달러 같은 경우는 해외 선물을 통해서도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가 보니까 호주 달러 한 계약이 뭐 한 25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호주 달러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또 상품도 있습니다. 원래 본 계약의 10분의 1 가격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상품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25만 원만 있어도 투자가 가능한 상품들도 있으니까 호주 달러는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고
보겠고요. 그리고 앞서 이야기된 것처럼 구리 가격 역시도 저는 계속 상승을 할 여력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리 투자는 뭐 주식으로 하신다면 구리 관련주를 하셔도 되고요. 상대적으로 구리 관련주를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뭐 두 가지 상품이 있겠죠. 그 ETF 상품 쪽을 투자하시고 나는 조금 더 공격 성향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구리 역시도 해외 선물 상품을 통해서도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외 선물을 통해서도 매매하셔도 되고요. 구리도 내가 보니까 증거금이 너무 높은데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구리 역시도 또 미니 구리가 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또 저렴하게 공략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또 앞서 이야기 드린 팔라듐은 사실상 ETF 상품이 거의 없습니다. 투자하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ETF 상품을 하려면 미국 쪽에 ETF 상품이 있더라고요. 근데 국내 쪽은 좀 없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상대적으로 이 해외 선물을 통한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팔라듐 역시도 지금 현재 아주 급등이 나오고 코로나 때 한번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지금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팔라듐 역시도 저는 좀 긍정적으로 또 보시고 해외 선물을 통한 또 매매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시장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결론은 내년도 국내 시장은 상방을 보고 있습니다. 앞서 뭐 달러화의 방향이라든지 상품 시장을 이야기 드렸을 때도 뭐 대충의 어느 정도 방향성은 여러분들도 아셨겠지만 어쨌든 결국에는 달러 약세가 이 양쪽으로 많이 나오면서 약세가 나온다. 이 부분은 신흥국 쪽으로의 자금이 유입이 많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 들어서 국내 시장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치 또 이 경신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이게 이제 달러 캐리 자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 들어서 이 달러 캐리 자금 아무래도 이제 원화 강세에 좀 베팅이 되는 흐름인 거죠. 원화 강세는 원래는 그 이전부터 진행이 됐었죠. 하지만 뭐 시장에서 이제 뭐 미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든지 코로나 뭐 확산이라든지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달러 약세, 그다음 원화 강세에 베팅이 되지 않았던 외국인들이 이번 대선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조금 더 숙제하듯이 좀 급하게 많이 매수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매수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의 강도가 앞으로도 지금만큼 아주 강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조는 외국인들은 원하는 강세가 나올 거고요. 그러면 기조적으로는 계속 외국인들 수급은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부분은 결국은 국내 시장을 상방으로 놓고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했지만 이미 방향성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다. 상방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요. 어디까지가 좀 중요한 시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다음에 주요 증권사들 하우스들의 뷰보다는 조금 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유동성이 더 많이 저는 뿌려질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이고요.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부분, 코로나 종식과 관련된 부분도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만큼 유동성장은 조금 더 키워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생각보다는 조금 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주요 지금 하우스들 뷰가 보면 평균적으로 코스피는 한 2,700에서 2,800 정도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한 950 정도로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연준이 YCC를 한다라고 하면 코스피는 저는 3,000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도 1,000시대를 다시 한번 개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꽤 긍정적으로 시장을 좀 볼만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주식 시장을 투자를 하고 계신데 지금 내가 당장의 수익이 크지 않다라고 하셔서 실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는 충분히 더 올해 같은 시장, 더 강한 시장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시장과 관련된 부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요. 많은 분들이 코스피냐 코스닥이냐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걱정은 정말 쓸데없는 걱정인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옛날에 2017년에 진짜 코스피만 갔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빼고는 안 갔어. 실질적으로 2,000을 넘겼지만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빼면 뭐 사실 2,000도 안 돼. 1,600이야.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보면 외국인들이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사다 보니까 야, 또 그런 거 되는 거 아니야? 야, 코스닥 요즘 잘 안 가잖아. 이래 하실 수도 있어요. 다만 그때랑 지금은 완전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2017년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만 실적이 증가했어요. 나머지 산업들은 실적 증가율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쪽만 간 게 합당한 거고요. 지금은 사실 삼성전자 그냥 반도체 업황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인터넷 플랫폼, 그다음에 경기 민감주, 그다음에 5G, 2차 전지 이런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다 실적이 성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처럼 그러니까 2017년 같은 삼성전자만의 시장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앞서도 이야기드린 것처럼 내년도도 유동성장으로 나올 거라고 보고요. 이 유동성장일 때는 상대적으로 가치주보다는 성장주가 조금 더 모멘텀을 받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모멘텀 관련 종목들 성장주가 더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성장주가 포지션이 많이 되어 있는 코스닥이 조금 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코스피, 코스닥 따로 나눌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성장주가 코스피의 성장주다. 삼성 SDI, LG화학 매수하십시오. 저는 그냥 투자하셔도 된다라고 보고요. 코스닥 내의 성장주 괜찮습니다. 투자하셔도 돼요. 코스피, 코스닥 시장을 나눌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요. 저는 내년도의 시장 역시도 저는 코스닥, 코스피보다는 그냥 성장주인데 실적 성장주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기반이 되는 성장주에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고요. 실적 성장주다라고 한다면 코스피, 코스닥 시장은 나눌 필요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내년에 얼마나 어떤 종목들이 더 어떤 섹터가 유망하냐는 건데요. 혹시라도 제가 이제 TV를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토마토 TV에 나오는데 혹시라도 이거를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토마토 TV를 많이 보신 분 아실 겁니다. 제가 요즘에 밀고 있는 섹터가 있습니다. 뉴스라고 제가 2021년은 뉴스에 주목하자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약자죠. 네트워크, 일렉트릭 비클, 그 다음에 윈드, 그리고 세미컨덕터 이렇게 해서 5G, 전기차, 풍력, 반도체 이 4개 섹터를 저는 좀 주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실적 성장주라는 거죠. 성장을 하면서도 실적이 기반이 되는 실적 성장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대표적으로 먼저 5G입니다. 5G는 사실상 많은 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웃기도 많이 웃었고 사실상 최근에는 정말 지긋지긋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섹터인데요. 저는 내년이 오히려 더 기대가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내가 5G 관련 종목을 가지고 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더 홀딩 하셔도 되고요. 저는 더 오히려 없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더 사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작년과 올해 초 같은 경우는 국내 모멘텀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상 해외 쪽은 5G 투자가 잘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 쪽 매출에 대한 기대감만 가졌는데요. 내년도는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합니다. 물론 버라이즌은 지금 이 주파수 경매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원래는 투자를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일단 발주는 내놨습니다. 삼성전자 쪽에 8조 원의 발주는 내놨는데 이게 실제로 지금 수주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경쟁사들 또 이제 이 발주 속도에 맞춰서 또 진행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수주가 잘 안 나오니까 좀 답답하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 수주는 결국에는 주요 이제 경쟁사들 AT&T라든지 T-모바일 이런 회사들이 주파수 경매가 마무리되는 C밴드가 경매가 마무리되는 12월 달 이후부터는 또 폭발적으로 쏟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또 내년은 미국도 미국이지만 일본, 거기에 인도까지 들어오지 않습니까? 인도의 유럽, 그 다음에 호주까지도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해외 쪽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지금 보시는 자료는 이제 버라이즌이 미국 내에서는 가장 먼저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커버리지 맵을 보십시오. 없습니다. 거의 이건 전무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게 지금 미국의 서부 동부 주요 도시지 않습니까? LA랑 그다음 뉴욕인데요. 핵심 도시의 커버리지도 이렇게 맵이 없어요. 근데 나머지 지역은 어떻겠습니까? 시작도 안 했다라는 겁니다. 미국 내의 투자는 아직까지 시작도 안 됐다는 거. 이게 내년에 투자의 원년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버라이즌은 이번에 8조 원 정도를 삼성에 맡겼습니다. 우리나라 이통 3사가 1년 전체, 3사가 다 합친 우리나라 1년 전체의 투자가 10조입니다. 근데 버라이즌의 한 회사가 8조를 수주를 했다라는 거죠. 굉장히 큰 시장 아니겠습니까? 버라이즌뿐만 아니라 AT&T 이제 AT&T 들어올 거고요. 그다음 T-모바일, 스프린트, 합병, 법인 들어올 거고요. 그다음에 DC 네트워크스까지 투자가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큰 투자가 아직까지 남아 있다라는 거고 여기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 화웨이가 지금 배제가 돼 있죠. 많은 분들이 지금 바이든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 좀 우려감을 가집니다. 바이든은 망중립성 관련 부분도 좀 찬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는 망중립성을 좀 폐지하자라는 쪽인데 망중립성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혹시라도 바이든이 화웨이 제재를 좀 느슨하게 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인데요. 하나씩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망중립성과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민주당 정권 내에서는 망중립성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당장에 강제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 지금 상황은 어쨌든 코로나 관련 부분을 극복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 지금 아까도 했지만 이 바이든 후보 역시도 그냥 이 트럼프 대통령처럼 직접적으로 5G를 투자하겠어라는 5G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을 뿐이지 유무선의 고도화에 대한 투자는 한다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유무선의 고도화 뭐겠습니까? 4G 시대에서 유무선의 고도화, 무선은 5G이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네트워크는 네트워크 고도. 지금 최근에 여러분 유튜브 다운된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트래픽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트래픽량이 늘어나는데요. 중요한 건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서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는 이 트래픽이 줄어들진 않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서버 증설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네트워크와 관련된 부분이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역시도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이건 투자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바이든 후보가 당선됐다고 해가지고 5G가 약하다 아닙니다.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거 화웨이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통신 장비의 이 특성상 호환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3G에 투자를 했을 때 그 사람이 4G로 거의 넘어옵니다.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이 점유율이 크게 바뀌질 않아요. 근데 삼성이 엄청 호기롭게 됐죠. 원래 같으면 4G 때 사실상 미국 내에 화웨이 장비 비중이 30%가 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비중이 없어진 거지 않습니까? 강제로. 원래 같으면 자연스럽게 화웨이가 30%를 먹었을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면 이런 이 트럼프 시기에 화웨이 규제가 없었다면, 이 보안 관련 문제가 없었다면, 근데 이 부분이 아주 정말 어찌 보면 하늘에 준 기회죠. 삼성전자에게는 이게 이제 빠져나갔다는 거죠. 그럼 이 30%를 나머지 이제 3사들이 다 이제 SI 업체들이 세 개가 먹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데 다시 만약에 뭐 바이든이 됐다고 해서 화웨이 제재를 풀어준다?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죠. 당장에 어떻게 풀겠습니까? 이미 보안과 관련된 부분에 문제가 생겨 있는 상태이고 특히 버라이즌은 삼성전자에 납품을 할 때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꼭 집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쪽에 납품하는 장비에는 중국산 쓰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화웨이 제재를 푼다고 해서 이통 3사들이 화웨이 거를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민들이 지금 중국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큽니다. 여론조사 74%가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상황에서 그럼 이통 3사들이 내가 만약에 우리는 중국 장비를 쓴다? 사실상 이 부분도 영업하는 환경에서 분명히 좋지 않다라는 거죠. 단순히 규제가 강화되지 않은 규제를 하지 않는다 해서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주요 이통 4사들이 화웨이 장비를 적극적으로 쓰기는 어렵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시간적으로 화웨이가 여기에 경매를 참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 스케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중대역 때는 C밴드 경매가 12월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1, 2월이면 거의 이제 배정이 SI 업체들 배정은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아까도 했지만 취임식이 끝나는 시점이 1월 20일이지 않습니까? 그럼 1월 20일 취임이 끝나고 나서 그러면 바이든 후보가 바로 그냥 당장에 자 화웨이 제재 우리는 풀겠어 하겠습니까?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거든요.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부분이 중국에 대한 규제 완화가 아닐 겁니다. 그러면 2월까지 넘어간다. 그러면 이미 나머지 배정은 끝난 상태예요. 그럼 3월 정도 돼서 만약에 화웨이 제재가 풀린다. 그런다고 해서 그건 이미 아까도 했지만 이미 차는 지나갔습니다. 이미 아까도 했죠. 보통 이번에 대부분의 이제 이 수주를 받을 때 1년 단위의 수주는 안 나옵니다. 장기 수주거든요. 버라이즌이 5년 정도의 수주를 한 것처럼 나머지들도 대부분 다 5년 정도의 수주를 가지고 대규모 수주가 나온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게 3월 달이 넘어가서 화웨이 제재가 풀린다 하더라도 그때는 이미 수주와 관련된 부분은 미국에는 끝났다라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화웨이 바이든 돼서 화웨이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 우리 쪽의 통신 장비 업종에 부정적인 거 아니냐?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G와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요. 내년도에 시장을 주도할 주력 섹터로 저는 보기 때문에 5G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강력하게 좀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2차 전지도 최근에 좀 테슬라 이슈 때문에 왔다 갔다 많이 했습니다. 변동성이 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섹터인데요.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2차 전지는 전기차는 테슬라에 집중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내년은 테슬라가 아니라 비테슬라 진영에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어쨌든 이슈들은 대부분 다 테슬라에 되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집중됐기 때문에 뭐 배터리 데이와 관련된 부분, 테슬라의 신기술과 관련된 부분, 뭐 테슬라 주가도 또 엄청나게 또 강했고, 뭐 서학게임이라고 하는 또 이제 해외 쪽에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테슬라에 워낙 관심이 많다 보니까 테슬라의 일거수일투족에 우리나라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이 또 흔들리기도 있었는데요. 중요한 건 내년은 아니다. 내년은 테슬라보다는 오히려 비테슬라 진영에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아니 올해도 사실 현대차 아니 전기차 나오지 않았냐, 폭스바겐, 포드, 뭐 르노 다 나오지 않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의 테슬라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주력 이제 원래 기존의 메이커들의 전기차는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는 순수 전기차 플랫폼을 활용한 지금 현재 활용해서 나오고 있는 전기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 활용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워낙 좋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뭐 포드라든지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나라 현대기아차라든지 이런 쪽은 기존의 내연 기관의 플랫폼을 활용한 전기차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구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공간 뭐 전기차의 장점이 공간 활용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기차에 제대로 된 이 소위 말하면 뭐 테슬라와 어쩌면 경쟁이 되지 않는 상황인 거죠. 근데 내년에는 다릅니다. 내년에는 지금 이미 이제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이미 내놨죠. ID5가 내놓으면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활용한 전기차가 나온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 기아차도 지금 이제 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뭐 아이오닉을 지금 출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격적인 본싸움은 내년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비테슬라 진영에 대한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분명히 이쪽 관련 부분에 매출처가 있는 셀 업체들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 SDI와 관련된 부분이 올해는 사실상 LG화학이라고 본다면 전 내년도는 삼성 SDI 쪽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테슬라 진영에서 아무래도 삼성 SDI 쪽에 채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쪽이 이제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을 때 올해는 사실 이제 LG화학이었다면 내년도는 삼성 SDI 향의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훨씬 더 큰 수혜를 볼 거라는 거고요. 사실 지금 테슬라 쪽도 지금은 LG화학 쪽이 로 많이 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원통형 관련 내재화 관련 부분 뭐 이거 너무 많이 나와서 그다음에 이제 이 쇼티디 상태니까 거래처를 좀 더 다변화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서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건 삼성 SDI일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는 비테슬라 진영에서 지금 가장 관심을 가지는 건 폭스바겐과 그다음에 현대차지 않겠습니까? 뭐 폭스바겐 관련 부분은 뭐 SDI와 관련된 부분에 뭐 긍정적인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현대차가 이번에 배터리 관련 부분에 이제 이 1차, 2차는 지금 1차는 SK 이노베이션이 받았고 2차는 LG화학이 가져갔잖아요. 근데 지금 3차 입찰이 가장 큽니다. 30조 정도가 되죠. 이번에 그 이건희 회장의 이 장례식을 통해서 저는 어느 정도는 나온 것 같습니다. 왜 이재용 부회장이 갑자기 생뚱맞게 팰리세이드 중고를 타고 나왔는지, 그 다음에 굳이 이건희 그 회장의 조문을 가장 먼저 한 사람이 정의선 지금 회장이죠. 정의선 회장이라는 걸 또 언론이 이야기했는지 어느 정도 맞춰져 있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이 3차 입찰에서는 삼성 SDI가 이 3차 입찰을 따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이 부분은 삼성 SDI 관련사의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어쨌든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은 계속 간다. 그래서 2차 전지 투자는 여전히 긍정적이다. 근데 내년은 올해는 테슬라 쪽이었다면 내년은 비테슬라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자라는 거고, 그러면 LG화학과 관련된 올해는 LG화학과 관련된 쪽이라면 내년은 삼성 SDI와 관련된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자는 쪽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W죠. 그러니까 풍력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역시나 이제 바이든 후보가 이제 당선인이 되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좀 투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거의 뭐 2조 달러, 4년간 2조 달러, 2천조가 넘는 규모를 지금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특히 풍력은 기본적으로 이제 육상풍력 쪽은 다 좀 약간은 지금 더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육상풍력은 이 환경을 파괴하는 게 또 많다. 그 다음에 이제 육상풍력에 드는 돈이 많죠. 왜냐하면 뭐 부지 매입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제 육상풍력 쪽은 사실 중국 쪽만 좀 집중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 하나만 또 팁으로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관련 수혜주는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중국 관련 수혜주. 이게 무슨 말이냐? 중국 관련 수혜주 많지 않냐?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1대1로 관련해가지고 한때 1대1로 수혜주 했는데 1대1로 관련 수혜주들 간 적이 있습니까? 실제로 수혜가 나왔던가요? 아니죠. 중국은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 더더욱 내수 위주, 자기들 위주로 더 뭉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중국이 중국 쪽에서 뭔가 인프라 투자한다? 수혜주 없습니다. 중국 관련 기업들이 수혜주죠. 중국도 지금 이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해가지고 이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투자 많이 하죠. 근데 거기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국내 기업들, 해외 기업들 없습니다. 중국 관련 기업들만 투자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국 관련 수혜주, 5G 관련 쪽도 그냥 중국 기업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5G, 중국 관련 5G 기업들,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 중에 RFHIC, 될 것 같았잖아요.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그만큼 중국 관련 수혜주는 그냥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국이 굉장히 많은 태양광과 그 다음에 육상 풍력을 합니다. 하지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쪽은 전혀 우리 쪽은 우리랑 관계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과 미국이 굉장히 중요한데 유럽은 이미 지금 이 해상 풍력 쪽으로 완전히 넘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미국 역시도 바이든 후보가 당선인이 되면서 해상 풍력 쪽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한다라는 거죠. 지금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상풍력 시장의 전망인데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시죠? 특히 내년 같은 경우는 근데 이 중국은 제가 빼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중국은 빼고 유럽 시장이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시아 시장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이 부분은 그거죠. 대만 쪽에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키워진 캐파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만이 탈원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탈원전이 나오면서 지리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이 섬나라다 보니까 당연히 해상풍력에 유리하죠. 대만은 중국과 지금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만 같은 경우는 대만에 만약에 이 해상풍력을 납품을 할 때 볼트 하나라도 지금 중국 제품이 있으면 납품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중국산 제품을 다 배제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해상 구조물과 관련된 부분, 해상풍력의 구조물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의 싹쓸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장 자체가 지금 계속 커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북미 시장도 계속 지금 해상풍력은 지금 커지고 있다. 지금 당장은 해상풍력 쪽보다는 지금 이제 그 육상풍력 쪽이 더 많습니다. 근데 바이든이 되고 나서는 해상풍력도 커진다라는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게 미국 북동부 연안 쪽에 해상풍력 목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우리 그 미국 대선에 파란색으로 보였던 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풍력을 집중적으로 밀고 있는 쪽이 아무래도 바이든 쪽에 그러니까 민주당 표가 많은 지역입니다. 이쪽이 집중적으로 지금 투자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이번에 바이든이 당선되면 이쪽이 더 적극적으로 많은 투자가 될 거라는 거죠. 이 부분이 다 해상풍력 쪽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우리나라 해상풍력 기업들이 예전에 그러니까 해상 플랜트가 그러니까 해상풍력이 그 해양 플랜트와 좀 구조적으로 좀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좀 높다라는 거죠. 시간 관계에서 이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 좀 드리고 싶은데 나중에 혹시라도 또 다른 영상이 있다면 해상풍력과 관련된 이야기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찌되었든 지금 현재 우리나라 해상풍력 기업들은 굉장히 정말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그래서 해상풍력과 관련된 기업들 저는 여전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반도체는 성장주이면서 경기 민감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래는 삼성전자와 관련된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공급에 대한 이 수요가 아무래도 둔화되다 보니까 재고가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가 좀 지연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이 투자가 늘어난다라는 거고요. 이 지금 보시는 표는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와 관련된 부분에 이제 중앙화와 탈중앙화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지금 현재 이 크로스가 중앙화에서 탈중앙화로 넘어가는 이 크로스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 지금 현재 클라우드 컴퓨터와 관련된 부분에 투자도 많이 되는 과정에서 또 엣지 컴퓨터와 관련된 부분에 투자가 지금 겹쳐지는 구간, 이게 이제 반도체 빅사이클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아시는 것처럼 파운드리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인텔도 사실상 파운드리 관련 부분 좀 손을 놓고 있죠. 지금 잘 안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지금 이제 EUV 관련 부분, 선단 공정 쪽으로 계속 이제 강화를 해야 되는데, 여기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2나노 미만에서 지금 이 투자가 될 수, 파운드리를 할 수 있는 회사가 두 회사밖에 없습니다. TSMC랑 그다음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도 사실상 2나노는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는 거고요. 사실 근데 5나노까지도 할 수 있는 회사가 지금 두 회사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뭐 인텔, 지금 애플도 자체적으로 지금 인텔을 거치지 않고 본인들이 지금 설계를 하고 CPU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거를 지금 받을 수 있는 회사가 두 회사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나오고 있는 모든 부분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건 TSMC와 삼성전자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파운드리와 관련된 부분의 내년도의 성장성도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반도체의 빅사이클이 다시 한번 2017년과 같은 빅사이클이 다시 한번 돌아온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때 가장 많이 투자해야 되는 거, 전통적인 비메모리, 그러니까 메모리 쪽보다는 비메모리 쪽, 특히 파운드리 쪽에 좀 투자가 많이 돼 있는 섹터 쪽에 저는 투자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긴 시간 동안 제가 전체적인 달러와의 흐름, 그 다음에 뭐 상품 시장의 분위기,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시장의 전체적인 뭐 흐름과 그 다음에 주요 섹터까지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반응이 좋으면 다시 한번 또 다른 또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것 같으니까 많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